우리 시모 통장에 현금이 9억이나 들어있는데 내 손에 넣을 방법이 없을까? 저 놓친 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놓고 영이 왜 이렇게 긴지 몰라. 정말 짜증나.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헌신하고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는데 며느리는 하루라도 더 빨리 내가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소원인가 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은 9억 원과 매달 나오는 연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노후 사연 마당입니다. 오늘도 진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쪽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돈이 나가지 않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온 67세 된 할머니입니다.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모은 돈과 남편의 보험금을 합쳐 9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어요. 교직 공무원 연금도 매월 300만 원씩 나오니 모든 재산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죠. 아들은 정말 착하고 딸처럼 다정다감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매주 안부 전화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32살이 되던 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예비 며느리를 소개해 주었어요.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는 정말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목소리도 조용하고 조신해 보였어요. 저는 이 아이가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큰 마찰 없이 지나갔고 결혼식 날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의 전화 통화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1시간씩 이야기하던 아들이 10분도 안 되어 전화를 끊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뵙고 싶다고 말했지만 정작 만나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미뤘어요. 저는 신혼초라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시어머니로 비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어색한 관계가 1년 정도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우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영이가 몸이 안 좋아서요.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였어요. 며느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아들을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아직도 필요한 존재구나 싶었거든요.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서둘러 식당에 가서 삼계탕을 2그릇을 포장해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딸같이 지내고 싶어 시어머니 노릇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었어요. 그러면 며느리도 제 마음을 알아주고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네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몸은 좀 어떠니? 삼계탕 포장해 왔어. 기운이 좀 나게 따뜻할 때 먹어봐. 저는 정성스럽게 그릇에 삼계탕을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한 숟갈 입에 넣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우 정말! 어머니! 이거 너무 기름져요.
저는 기름진 게 너무 싫어요. 아, 그래. 물어보고 사올 걸. 그럼 내가 흰죽이라도 써줄까? 아니에요. 됐어요. 어차피 입맛도 없으니까 어머니나 많이 드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화도 나고 정말 치욕스러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방을 정리해주고 이불도 새로 갈아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엄마, 왜 이런 음식을 가져왔어요? 나영이는 이런 거 싫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나한테 해줬나 싶었어요. 며느리가 기름진 거 못 먹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내가 흰죽이라도 써볼까? 아니에요, 됐어요. 이제 제가 왔으니까 그냥 가세요. 아들의 말투가 신경질적이고 정말 차가웠어요. 마치 제가 며느리를 아프게 한 것처럼 대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픈 며느리를 돌봐주려고 한 일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계속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 동네 친구한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화야, 너희 아들네 집에 며느리 친정엄마가 와 있더라. 일주일째 집에 있다던데.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정말 서운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돌봐주는 건 칠색팔색하면서 사도는 일주일 넘게 있어도 되는구나. 같은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서운했어요. 몇 주 후에는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미역국에 소고기를 듬뿍 넣고 팔팔 끓여 아들네로 가져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제가 끓인 미역국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생일날이 아닌 날에도 자주 미역국을 끓여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들네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정말 싸늘해졌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우리 아들 승진한 날인데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 먹이고 싶어서 좀 끓여왔어. 금방 데워서 먹으면 돼. 어머니, 저희가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자꾸 우리 일에 간섭하려고 해. 우리끼리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말 안 듣고. 엄마, 하린이가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정말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내 아들 승진을 축하해 주려고 온 건데 그게 간섭이라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간섭이야? 내가 내 아들 승진 축하해 주는 게 간섭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좀 이해해 주세요. 뭘 이해하라는 거니? 그때 며느리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 살림에 참견하지 마세요. 정말 짜증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찾아오는 건 이 세상 며느리들은 다 싫어해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 돈으로 신혼집 마련해주고 며느리 아프다고 해서 보양식까지 챙겨왔는데 이렇게 문전박대하다니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구경만 하는 아들이 더 괘씸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찬찬히 생각해 봤어요. 그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들의 안부 전화라도 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었어요. 정말 괘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전화 통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참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제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들아.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반가웠지만 정말 차갑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하면서 먼저 물어봤을 텐데 거두절미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별일 없고 그냥 안부나 물어보려고.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별일 없죠? 그럼 바빠서 끊을게요. 통화가 1분도 안 되어 끝났어요. 정말 서운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대하나 싶었어요. 그래도 제가 먼저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제가 직접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선물도 준비해 갔어요. 어머니, 또 뭐하러 오셨어요? 문을 열어준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첫마디였어요.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왜 왔냐고 묻더라고요. 며느리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저는 빤히 바라봤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하는데도 대꾸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고 올게. 그리고 이건 작은 선물이야.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며느리가 선물은 받더라고요. 저는 조금이나마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한 달 후 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추석이 다가와서였거든요. 아들아, 추석에 집에 올 거지? 그게 장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사돈네? 작년에도 사돈네 먼저 갔잖아? 올해도 친정에서 차례를 지내자고 해서요.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추석이면 당연히 시댁에 와서 차례를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년 친정만 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 차례는 어떻게 해? 어머니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아들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평생을 아들과 함께 지낸 차례인데, 이제는 혼자 하라고 하다니요.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아들에게 저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하고 말이에요. 추석 당일 저는 정말 쓸쓸하게 혼자 차례를 지냈어요. 차례상을 치우면서 남편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났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추석 차례에도 아들이 참석을 안 한다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며느리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된 거였어요. 집 앞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우연히 며느리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걸 봤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어요. 괜히 어색할까 봐서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라는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호기심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들이었어요. 정말 시어머니가 빨리 저 세상 가버리면 좋겠어. 그럼 9억 유산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 텐데.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고 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는데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계속 말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나 정말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우리 집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나 하고 간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 진짜 스트레스 받겠다. 그럼 남편한테 한번 말해봐. 말했지? 근데 오빠가 좀 약해서 시어머니 앞에서 강하게 말을 못해. 그래? 그럼 좀 참아봐. 너희 시엄마 나이도 많은데 언제까지 살겠어? 나중에 그 재산 다 내 거 되는 거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도 참는 거야. 시엄마 죽으면 어차피 다 내 것 될 거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그나마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이유가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제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교사 출신들은 꼬장꼬장하던데 시어머니 간섭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일단은 적당히 맞춰주고 있어. 너무 티내면 오빠가 눈치챌까 봐. 야! 너 정말 꼬리 9달린 불려시다 불려시. 이제 제사상도 안 차리려고 해. 굳이 시댁 눈치 볼 필요 없잖아. 어차피 돈만 받으면 그만이잖아.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걷기가 힘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정말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말들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우리 엄마 통장에 9억 들어있다고 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 아들도 제 돈 때문에 고분고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말이에요. 며느리 소원대로 정말로 사라져 주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제 모든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어요. 모든 통장을 합치니까 정확히 9억 2천만 원이 있었어요.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정말 열심히 모은 돈이었거든요. 한 푼 한 푼이 다 제 피와 땀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유언장을 쓰실 건가요? 제가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자녀분께는 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네,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도 좀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았는지 차근차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분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며느리가 한 말들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며느리 편 만든 것도 적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후련했어요. 이제 며느리와 아들이 제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돈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게 됐거든요. 그날 밤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정말로 그들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계획을요. 그들이 제 재산을 탐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피땀 어린 내 돈을 절대 물려줄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저는 그들 인생에서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제 방식으로요. 본격적으로 사라질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제가 살고 있던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 집도 노리고 있을 게 뻔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놨어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해서 빨리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좀 의아해했어요. 어머님, 이 정도 집이면 시세보다 비싸게 받으셔도 되는데요. 아니에요. 빨리 팔고 싶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럼 2, 3주 안에는 팔릴 것 같은데요? 집을 팔기로 하고 이제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제주도의 작은 전셋집을 알아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집값도 서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저렴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아들아, 엄마야. 네, 무슨 일이세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 떠날 거야. 어디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건 말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엄마가 사라져 줄게. 엄마, 무슨 일인데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그때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나영이가 친구들한테 한 말 다 들었어. 놓친 내가 빨리 저 세상으로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어차피 돈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소리를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에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변명하지 마. 그리고 너도 나영이한테
엄마 재산은 다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아들이 할 말을 못 찾고 있었어요. 사실이니까 부정할 수도 없었겠죠. 엄마,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엄마는 이제 정말 사라질 거야. 그리고 너는 엄마 재산 바라지 마. 엄마가 전세 자금 대줬잖니. 그 말에 아들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기부하고 유언장도 써놨다. 아들이 정말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제발 저랑 만나서 이야기해요. 오해가 있었나 봐요. 오해 같은 건 없다. 엄마는 이제 너희한테 필요 없는 존재니까 정말로 사라져 줄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들 목소리를 들은 순간이었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관계를 정리한 거니까요. 며칠 후 집이 팔렸어요. 정말 빨리 팔렸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도 일이었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아들 어릴 때 사진들,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까지. 하나씩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이렇게 끝날 줄 몰랐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집을 정리하던 중에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며느리도 함께 왔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 얼굴이었어요. 행동과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현관에서부터 사과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아들에게서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날 친구들한테 한 말은 제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만하거라. 이미 늦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그동안 그 아이가 어떤 인성을 가졌는지 알아버렸거든요. 엄마, 나영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아들도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아들아, 너도 나영이한테 엄마 재산 이야기한 거 맞지? 그건 그냥 대화 중에 생각 없이 그런 거예요. 엄마가 얼른 저 세상 가기를 기도하면서 그랬니? 아들이 할 말을 못 찾고 있었어요.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도 없었겠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이기적이고 엄마의 재산만 탐하는 패륜하지.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친구들한테 한 말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앞으로는 없다. 나는 이제 너희 인생에서 사라질 거야. 엄마, 그럼 재산은 정말 다 기부하신 거예요? 그래, 다 했다. 내가 저 세상으로 가면 자선단체로 가게 돼 있어. 어머니, 정말 미친 거예요? 그래, 순간적으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진심이지. 평소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평생 서로 보지 말자. 다음 날 저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짐은 최소한만 챙겼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불행했던 과거의 짐은 필요 없었거든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정말 홀가분했어요. 제주도 집은 작지만 바다가 보이는 예쁜 곳이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절 몰랐고 아무도 저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박정화로 살면 되는 거였어요. 74년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아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떠났는지, 왜 돌아갈 수 없는지 말이에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저는 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제 인생 스토리 재미있게 보셨나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